전 세계 올리브 생산 1위 스페인. 그곳에서 100년 된 농장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흙은 돌처럼 굳었고 농부는 땅을 버리려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트랙터 대신 썩은 물을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1년 뒤 그 땅에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스페인 농부들이 한국인 사위 앞에 줄을 서게 만든 사건,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입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4대째 올리브 농장을 운영해온 농부예요. 올해로 72이 됐습니다. 제 농장 이름은 라 에스페란사, 스페인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이 땅을 개간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농장은 라 무에르테, 죽음이라 불러야 마땅했어요. 100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안달루시아의 태양은 잔인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제 올리브 나무들은 잎이 누렇게 떴습니다. 열매는 콩알만 했어요. 예전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올리브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제는 볼품없는 콩알이에요. 기름을 짜봐야 양이 안 나왔습니다. 올리브 오일 품질도 형편없었어요. 흙을 쥐어보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10년 넘게 쏟아부은 화학 비료와 살충제가 땅의 숨통을 끊어놓은 거였어요. 땅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곡괭이를 내려쳐도 튕겨나갈 정도였어요.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배웠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4대가 이 땅을 일궈왔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수확량을 늘리려면 비료를 써야 했고 해충을 잡으려면 살충제를 뿌려야 했어요. 그게 현대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수확량이 늘었거든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땅이 이상해졌습니다. 비료를 더 많이 줘야 했고 살충제도 더 강한 걸 써야 했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땅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웃 농장주이자 제 오랜 경쟁자인 안토니오는 벌써 결단을 내렸어요. 굴착기를 불러 땅을 갈아엎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안토니오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 경쟁하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그가 포기하다니요. 저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상님께 죄를 짓는 일이지만 파산보다는 나았어요. 100년 된 농장을 팔아버리자.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개간하고 할아버지가 가꾸고 아버지가 지킨 땅을 제가 팔아버리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걸려던 찰나 제 딸 마리아와 그녀의 남편이 본가로 들어왔어요. 사위 이름은 한국인이에요. 마리아가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한다고요. 하지만 딸이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태는 말수가 적고 늘 웃는 낯이지만 저는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농사라곤 모르는 새님처럼 생겼거든요. 손이 너무 하얗고 고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사람 손이었어요. 흙을 만져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태의 눈빛은 달랐어요. 제 손에 들린 매각 서류를 보더니 서툰 스페인어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땅은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절한 겁니다. 저에게 1년만 주십시오. 저는 기가 찼어요. 농업 전문가들도 포기한 땅을 내가 어쩌겠다는 거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이 땅은 석회질이 굳어서 곡괭이도 안 들어간다. 저는 화가 났어요. 10년 넘게 고생한 제 심정을 이 젊은이가 뭘 안다고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딸 마리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도 남편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태가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부부가 할 수 있어요. 딱 1년만요.
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리아는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결혼하고 그만뒀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들의 무모함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 어차피 망한 땅, 내 맘대로 해봐라. 저는 그런 심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팔 땅이잖아요. 1년 뒤에 팔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농사는 경험이에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50년 넘게 이 땅을 읽어왔어요. 그런 제가 포기한 땅을 저 샌님 같은 사위가 살린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이 기적의, 아니 기이한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 젊은 한국인이 제 농장뿐 아니라 제 인생까지 바꿔놓을 줄은요. 저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농장은 웃음거리가 됐어요. 태와 마리아는 트랙터 대신 낡은 트럭에 이상한 통들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플라스틱 대야, 나무 상자, 비닐봉지가 가득했어요. 저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켜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들은 밭을 가는 대신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부엽토를 긁어모았어요. 부엽토는 낙엽이 썩어서 만들어진 흙이에요. 숲 바닥에 쌓여 있는 거죠. 태는 마치 보물을 찾듯 흙 냄새를 맡고 다녔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흙을 손으로 만져보고 코에 대고 킁킁거렸어요. 마리아는 옆에서 그 흙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온종일 산을 헤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농사야? 흙 냄새나 맡고 다니는 게. 5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저런 짓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기로 했으니까요. 며칠 뒤 태가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장인어른, 밥 좀 많이 지어주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밥이요? 왜요? 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생물 밥을 만들 겁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었어요. 미생물이 밥을 먹는다고요? 태는 나무 상자에 밥을 담아 산에서 가져온 흙과 섞었습니다. 쌀밥이랑 흙을 버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으로 덮어 그늘에 두었습니다. 저는 밥을 낭비한다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망한 땅이잖아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상자를 열자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썩은 거 아니야?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퀴퀴한 악취가 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달큰하고 구수했습니다. 막걸리 같은 냄새였어요. 막걸리는 태가 한국에서 가져온 술인데 저도 한번 마셔봤습니다. 쌀로 만든 술이라고 했어요. 그 냄새랑 비슷했습니다. 이게 우리 농장의 군대입니다. 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군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곰팡이가 군대라니요. 하지만 태는 진지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물들이 땅을 살릴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태는 그 곰팡이 덩어리를 커다란 물탱크에 풀었어요. 그리고 설탕과 바닷물, 그리고 이름 모를 약초, 우린 물을 섞었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어요. 하지만 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연구원 출신답게 옆에서 pH 농도와 온도를 체크하며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숫자를 입력하는 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부부는 밤새도록 그 검은 물을 저어댔어요. 커다란 막대기로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거대한 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농사가 아니라 주술이다. 아니면 미친 짓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쑥덕거렸어요. 마르코 영감이 노망이 나서 사위한테 땅을 맡기더니 밭에다 똥물을 뿌린다. 마르코네 사위가 미쳤대. 썩은 물을 밭에 뿌린다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서 마을 회관에도 못 갔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어둠이 가시기 전에 밭으로 향하는 사위의 등을 보았어요.
무거운 호스를 끌고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호스를 잡아주는 딸의 모습도 보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요.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태의 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하얗고 고운 손이었는데 이제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있었어요. 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곱게 키운 딸인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범벅이 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는 차마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미친 짓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가끔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검은 물에서 나는 냄새가 밭 전체에 퍼졌습니다. 시큼하고 구수한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역겨웠는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편안한 냄새 같기도 했어요. 숲속에서 나는 흙냄새 비슷했습니다. 비 온 뒤 숲의 냄새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땅은 딱딱해 보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들도 여전히 힘없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정성은 가상하다만 자연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저는 몰래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다시 지갑에서 꺼냈어요. 언제든 전화할 수 있게요. 하지만 그 명함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저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위와 딸의 땀방울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보통 굳은 땅을 살리려면 대형 트랙터로 땅을 깊게 갈아엎어야 해요. 심토 파쇄라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기계로 부수는 거죠. 저도 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몇 년 전에 비싼 돈 들여서 대형 트랙터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잠깐 부드러워졌다가 금방 다시 굳어버렸거든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태는 기계를 쓰지 않았어요. 트랙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왜 기계를 안 써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는 마리아를 통해 대답했어요. 기계로 갈면 땅속 미생물 집이 다 부서져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생물 집이요? 그게 뭐예요? 태는 설명했어요. 땅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대요. 세균, 곰팡이, 원생동물 같은 것들이요. 그 생물들이 흙 알갱이를 뭉쳐서 집을 만든다고요. 때알 구조라고 부른대요. 그 집들 사이로 물과 공기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으면 그 집이 다 부서진대요. 마리아가 노트북을 펼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현미경으로 찍은 흙 사진이었어요. 건강한 흙은 알갱이들이 뭉쳐서 마치 포도송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흙은 가루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우리 밭의 흙이 바로 그 죽은 흙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물이 땅을 살린다고요? 5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농업 전문가들은 비료를 많이 주라고 했지 미생물 얘기는 안 했거든요. 하지만 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저 물 속에 미생물이 수십억 마리 있습니다. 그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땅이 살아날 겁니다. 대신 그들은 그 검은 물, 미생물 배양액을 나무 주변에 흥건하게 뿌렸어요. 호스를 끌고 다니며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성껏 뿌렸습니다. 그것도 매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똑같은 시간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뿌렸습니다. 한낮에 뿌리면 햇볕에 미생물이 죽는데요. 사위는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호스를 잡았고 딸은 삽을 들고 배수로를 정비했어요. 내 딸 마리아는 곱게 키웠습니다. 대학 나오고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사무실에서 흰 가운 입고 일하던 딸이에요. 그런 딸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범벅이 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손톱 밑에 흙대가 끼어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태에게 소리쳤어요. 내 딸 고생시키려고 결혼했나? 당장 트랙터를 불러. 저는 분노했습니다.
기계로 하면 금방 끝날 일을 왜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태는 죄송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호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아내는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지쳐 주저앉은 태에게 물을 건네고 흙의 습도를 체크하며 다음 구역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어디에 얼마나 뿌릴지 계산했습니다. 태는 그 지시대로 움직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도 척척 호흡을 맞췄습니다. 눈빛만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내가 모르는 언어와 신뢰로 묶여 있었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 같은 거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렇게 일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땅은 딱딱해 보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들도 여전히 힘없어 보였고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 비웃었어요. 마르코네 사위 아직도 그 똥물 뿌리냐? 시간 낭비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들의 그 정성은 가상하다만 자연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100년 된 땅이에요. 10년 넘게 비료와 농약에 찌든 땅이고요. 그게 그렇게 쉽게 변하겠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밭을 걷다가 발밑이 조금 푹신한 느낌이 든 거예요.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시멘트 같던 땅이 조금 말랑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절대 안 들어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겠지. 비가 와서 그런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래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마을 회관에 갔더니 안토니오가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는 최신 화학 비료를 써서 올해 올리브 나무의 성장이 빠르다고 자랑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비료라고 했어요. 가격이 비싸지만 효과는 확실하다고요. 주변 농부들이 감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우쭐한 표정이었어요. 안토니오가 저를 보더니 짓궂게 물었어요. 마르코, 자네 사위는 아직도 그 썩은 물을 뿌리나? 그건 동양의 미신이야. 흙에 곰팡이를 뿌리면 뿌리가 썩는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부들이 수군거렸어요. 주변 농부들이 킬킬거렸어요. 마르코 영감네 사위가 무당 노릇을 한다며. 썩은 물로 농사를 짓는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하나 봐. 미신이야, 미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두고 보게라고 쏘아붙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말대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곰팡이가 뿌리를 썩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5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방법은 처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비록 경쟁자지만 농사 경력은 저만큼 길어요. 그가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농업 관련 세미나에도 자주 다니고 새로운 기술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밭으로 나갔어요. 태가 나무 밑동을 파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고 있었어요. 저는 따지러 다가갔어요. 이보게, 사람들이 자네를 비웃네. 뿌리가 썩으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태는 아무 말 없이 파낸 흙 한 줌을 내밀었어요. 아버님, 냄새를 맡아보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냄새를 맡으라고요? 이상한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엉겁결에 흙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얹혔어요. 코를 댔어요. 퀴퀴한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비 온 뒤 숲속에서 나는 향긋한 흙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묘하게 구수한 빵 냄새 같은 것도 났습니다.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였어요. 저는 예전에 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 땅이 아직 건강했을 때요.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 때 나던 냄새였어요. 태가 설명했어요. 나쁜 균은 썩은 냄새가 나지만 유익한 균은 향긋합니다. 지금 땅속에서 전쟁 중입니다. 우리 편이 이기고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았어요. 마리아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아빠, 질소 수치가 안정화됐어요. 염분도 분해되고 있고요. 딸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읽을 줄 몰랐지만 선이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숫자들을 설명해줬지만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흙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회색빛이던 흙에 아주 미세하게 검은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색이었거든요. 시멘트 색깔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검어진 것 같았어요. 흙볼레의 색깔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건강한 흙은 검은색이에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흙을 내려놓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뭔가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냄새가 좋아졌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리브가 열려야 성공인 거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안토니오의 말과 태의 말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비료가 맞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맞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달빛 아래 올리브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100년 된 나무들이에요. 제 증조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도 있어요. 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창문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와 마리아는 지금도 자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숫자를 들여다봤거든요. 저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만약 안토니오 말대로 뿌리가 썩으면요? 저는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100년 된 농장이에요. 사대가 지켜온 땅이에요.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안달루시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홍수경보가 떴습니다. 도로가 잠기고 차들이 물에 떠내려갔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올해 농사는 끝났구나. 저는 체념했습니다. 원래 우리 밭은 비만 오면 문제가 생겼어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다가 흙탕물이 되어 낮은 곳으로 쏠려 내려갔거든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경반층이라고 합니다. 시멘트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층이요. 비가 오면 물이 위에 고이다가 그냥 흘러내려요. 그렇게 되면 귀한 표토층이 다 쓸려 내려가요. 표토층은 영양분이 가장 많은 흙이에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있거든요. 그게 다 씻겨 내려가면 농사는 망칩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항상 흙이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표토층이 얇아지고 농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사위와 딸이 고생해서 뿌린 그 미생물들, 그 영양분들이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갈 게 뻔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잖아요. 날이 밝자마자 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 내리고 있었어요. 장화를 신고 미끄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먼저 안토니오의 밭을 지나갔어요. 그의 밭은 이미 홍수가 난 듯 물바다였습니다. 흙탕물이 도로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올리브 나무들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무 밑동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안토니오의 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내 밭도 끝났겠구나. 저는 체념하며 언덕을 넘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차피 포기할 각오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밭을 본 순간 저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빗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양의 비가 땅속으로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신기루인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 밭은 다른 밭들과 달랐습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았어요. 흙탕물도 없었고요. 땅이 비를 흡수하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면 바로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땅이 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요. 태와 마리아가 비를 맞으며 밭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비옷도 안 입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태가 저를 보고 소리쳤어요. 아버님, 떼알 구조입니다. 미생물이 흙 알갱이를 뭉쳐서 물기를 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지만 저는 들었어요. 떼알 구조.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밭에 들어갔어요. 장화를 신은 발이 푹신하게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같던 땅이 솜니불처럼 변해 있었어요.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강한 밭의 느낌이었어요. 저는 쇠스랑을 집어 땅에 꽂아보았어요. 두부처럼 쑥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튕겨나갔는데요. 곡괭이로 내려쳐도 안 들어가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쇠스랑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살아있는 흙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드럽게 빠져나갔어요. 예전에는 돌덩이처럼 딱딱했는데 지금은 가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향긋한 냄새. 비 온 뒤 숲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울었어요. 비와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72살 먹은 늙은이가 밭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우스웠겠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100년간 굳어있던 땅이 살아났어요. 화학 비료와 농약에 죽어가던 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태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버님, 이제 시작입니다. 땅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비를 맞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저는 태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사위의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어요. 6개월간 호스를 잡고 삽을 들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는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땅은 팔지 않을 거예요. 가을 수확철이 되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밭에 나갔습니다. 폭우 이후로 올리브 나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도 됐고 기대도 됐어요. 땅은 살아났지만 나무는 어떨지 몰랐거든요. 폭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농장들은 많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토니오네 농장은 과다한 비료와 폭우 피해로 수확량이 반토막 났어요.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나무 뿌리가 드러났대요. 올해 수확은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는 뿌리가 썩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안토니오는 요즘 얼굴이 어두워요. 마을 회관에도 안 나온대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장은 달랐어요. 나무가 찢어질 듯 열매가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올리브 나무에 초록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콩알만 한 열매가 몇 개 안 달렸는데 지금은 나무가 휘어질 정도였어요. 가지가 열매 무게를 못 이겨서 처져 있었습니다. 지지대를 세워줘야 할 정도였어요. 100년 된 나무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올리브 알이 내 엄지손가락보다 굵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흘렀어요.
껍질이 팽팽하게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올리브 하나를 따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열매였어요. 이게 정말 우리 밭에서 난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압착 공장으로 가져갔어요.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저는 50년 넘게 이 공장에 올리브를 가져왔습니다. 공장장과도 오래된 친구예요. 그런데 그 공장장이 올리브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올리브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코에 대고 냄새도 맡았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르코 씨, 이게 정말 그 죽어가던 밭에서 나온 겁니까? 오일 함유량이 23%가 넘어요. 이건 특등급입니다. 그가 올리브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특등급이라고요? 우리 농장에서 특등급이 나왔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특등급 올리브가 나온 건 10년도 넘었어요. 화학 비료를 쓰기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품질이 떨어졌거든요. 양은 늘었지만 품질은 계속 나빠졌어요. 그래서 값도 못 받았습니다. 항상 중급이나 하급으로 팔았어요. 특등급은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공장장이 다시 말했어요. 마르코 씨, 비결이 뭡니까? 이 정도 품질이면 유기농 인증받고 프리미엄으로 팔 수 있어요. 값이 2배는 더 나갈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건 사위와 딸이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저는 멍하니 사위 태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구석에서 묵묵히 빈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스페인의 태양에 그을려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하얗고 곱던 피부였는데요. 내 딸 마리아가 다가와 수건으로 남편의 땀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성화 속 장면처럼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저렇게 행복해 보인 적이 있었나요? 저는 깨달았어요. 저 작은 체구의 한국인 사위가 100년 된 우리 가문의 오만을 무너뜨렸다는 걸요. 저는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들 말을 듣고 비료를 쓰고 농약을 뿌렸습니다. 그게 현대 농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땅을 망친 건 저였어요.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태는 그런 저에게 진짜 농사꾼의 정신을 심어주었어요. 땅과 대화하고 땅의 숨소리를 듣는 것. 그게 진짜 농사라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어요. 저는 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위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리아가 우리 둘을 보며 웃었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딸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태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어요. 수확이 끝난 늦가을이었어요. 농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브를 다 따고 나면 원래 이렇게 고요해져요. 바쁜 수확철이 지나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혼자 밭을 거닐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수확철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밭을 천천히 걸어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정막 강산이었을 땅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스스슥. 무슨 소리지?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흙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무릎을 꿇고 흙을 살짝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붉은 지렁이들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흙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통하고 건강한 지렁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지렁이라고요? 정말요? 지렁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렁이는 10년 전에 사라졌거든요.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서 흙이 산성화되고 지렁이들이 다 죽거나 떠났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땅이 죽었다는 증거였죠. 지렁이가 돌아왔다는 건 땅이 완벽하게 해독되었다는 증거예요. 지렁이는 건강한 흙에서만 살거든요. 오염된 흙에서는 살 수 없어요. 산성이 강하거나 화학물질이 많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지렁이가 있는지 없는지로 땅의 건강을 판단해요. 지렁이가 있으면 건강한 땅, 없으면 죽은 땅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72살 먹은 늙은이가 지렁이 보고 우는 게 우습죠.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친구들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밭에서 지렁이를 자주 봤어요. 할아버지가 지렁이가 많으면 좋은 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렁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는 흙을 다시 덮어주며 중얼거렸어요. 잘 왔다, 친구들아. 오래 살아라.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태가 처음에 뿌렸던 그 검은 물의 냄새가 생각났어요. 시큼하고 구수한 냄새였죠. 처음에는 역겨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똥물이라고 놀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밭 전체에서 나는 향긋한 숲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비 온 뒤 숲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냄새요. 건강한 흙의 냄새였어요. 며칠 뒤 안토니오가 찾아왔어요. 제 경쟁자이자 오랜 친구였죠. 마을 회관에서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이요. 동양의 미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날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마르코, 자네 사위에게 좀 배울 수 있겠나? 내 땅은 이제 숨을 못 쉬네. 그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안토니오가 저에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50년 넘게 경쟁하면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거든요. 안토니오의 농장은 폭우 피해가 심했어요.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나무 뿌리가 드러났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수확은 포기했고 내년도 장담할 수 없대요. 그가 자랑하던 독일산 비료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비료라고 했는데 결국 땅을 망친 거예요. 저는 껄껄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1년 전에는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내가 아니라 내 파트너들에게 부탁해보게. 저는 저만치에서 일하고 있는 태와 마리아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농사를 위해 흙을 채취하고 있었어요. 수확이 끝났는데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태는 흙 샘플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옆에서 위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끝나면 바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죠. 저는 그들을 부르려다 멈췄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가 흙을 들어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어요. 말없이도 척척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부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검은 머리의 이방인이 우리 땅의 맥박을 다시 뛰게 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올리브를 많이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어가던 나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미래를 되살린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태에게 인사했어요. 태는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리아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사위가 내 경쟁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 사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언장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유언장에는 농장을 팔아서 마리아에게 현금으로 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땅은 죽었으니 돈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농사도 안 되는 땅을 물려줘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는 태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낡은 등기 권리증과 농장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등기 권리증은 100년 된 문서였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이 땅을 처음 샀을 때 받은 거예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옛날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져서 조심히 다뤄야 했어요. 사대가 물려받은 문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농장 열쇠, 본관 창고와 압착실 열쇠였습니다. 농장 주인만 가지고 있는 열쇠예요. 낡은 철 열쇠였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을 때 저도 이렇게 탁자 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떨렸던 게 기억나요. 지금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농장의 이름은 라 에스페란사, 희망이다. 너희가 그 이름을 증명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1년 전에 이 농장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이 무색했죠. 팔아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너희가 희망을 되살렸어요. 태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버님,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걸 했을 뿐입니다. 이 땅은 아버님 것입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가 서툰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스페인어가 많이 늘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지금은 긴 문장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듣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땅을 소유하려고만 했지, 땅과 대화할 줄 몰랐다. 5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땅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비료 얼마, 농약 얼마, 수확량 얼마. 숫자만 봤어요. 그게 농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요. 너는 땅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고 마리아는 그것을 실현할 머리를 가졌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이 합쳐야 이 땅이 산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50년을 해도 안 됐어요. 너희가 필요해요.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태의 손은 거칠었어요. 내 손보다 더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1년 전에는 하얗고 고운 손이었는데요. 새님 손이라고 비웃었어요. 지금은 농부의 손이에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톱 밑에는 흙대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스페인 햇볕에 검게 탔어요. 그 손바닥의 감촉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이 손이 우리 땅을 살렸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손을 봤을 때는 비웃었어요. 농사꾼 손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세상 어떤 농부의 손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고맙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의 아들아. 스페인어로 이호 미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사위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땅을 살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딸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줘서 고맙다. 나의 아들아. 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둘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창밖으로 스페인의 붉은 노을이 보였어요. 올리브 나무들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100년 된 나무들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들이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잎이 푸르고 가지가 튼튼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거예요. 저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너희 둘이 이 농장의 새 주인이다. 나는 이제 은퇴할 거야. 마리아가 울면서 웃었어요. 아빠, 은퇴는 무슨.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함께해요. 딸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아. 태한테 배워야지. 저는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내년 봄, 우리 농장은 더 푸르러질 거예요. 한국의 지혜가 스페인의 흙 속에 깊이 뿌리내렸으니까요. 저는 창밖의 올리브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라 에스페란사. 희망. 이 이름이 이제야 제대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농장을 물려줄 후계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후계자가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의 늙은 농부가 한국인 사위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100년 된 올리브 나무를 되살린 건 첨단 기계가 아니라 흙을 밟고 만지며 불어넣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묵묵히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를 증명해낸 태. 그리고 그와 함께 땀 흘린 마리아 부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들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세상 곳곳에 숨겨진 또 다른 감동을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